네, 대전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공지했던 바와 같이 추가시 파트는 영상 보충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시 파트는 총 5작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야곡과 고향길을 묶어서 함께 학습할 수가 있고, 봄날과 소년을 묶어서 함께 학습한 후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줬던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물을 참고해서 여기에서 필기를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단축을 위해서 선생님이 공지했던 바와 같이 필기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필기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따라올 시간이 부족하면 영상을 멈춰가면서 수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육사의 자야곡이라고 하는 작품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마 뒤에 있는 시도 다 똑같이 지금 썼는데 중요한 게 노란색, 부정적인 게 빨간색, 형식적인 측면이 연두색, 긍정적인 게 파란색입니다. 참조해서 봐주시고요. 개관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야곡의 개관, 자유시, 서정시 기본이고요. 애상, 슬픈,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슬픔의 감정이 묻어있고요. 역설적이라는 표현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역설적이고요. 주제가 고향 상실의 아픔입니다. 고향 상실의 아픔. 그래서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대비되는 이미지를 제시해서 비극적인 현실 상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향에 갈 때 우리 고향의 모습이 어떤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내가 원하는 고향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대비적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뭐뭐하 리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의 구성 중요하겠죠. 수미상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머리 숫자, 꼬리 밑자 해서 처음 연과 끝에 연이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을 수미상관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안정감을 준다.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안정되어 보이는 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본문의 제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야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야라는 용어가 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야라는 건 밤 11시부터 1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1시, 완전 새벽이죠? 이때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아시죠? 새벽 감성 있는 거. 그래서 새벽에 굉장히 뭔가 내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에 부른 노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제목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 파란색이라고 했죠. 수만호 빛을 해야 할 내 고향이건만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덤 위에 이끼만 풀으러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수만호 빛 긍정이죠. 동그라미 파란색 쓸게요. 왜 그러냐? 수만호 사실 조금 띄어쓰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만 개 호수 여러분 동호수 알죠? 아파트에 무슨 동 몇 호가 있습니다. 그때 호입니다. 그래서 수만 개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겠죠. 수만 개의 집. 그리고 그 집에 사람들이 살면, 즉 복작복작한 사람들이 살게 되면 빛이 나죠. 그래서 이건 되게 풍요롭고 사람들이 많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는 고향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요. 원래 원문에 수만호 빛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수만호가 보석 이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석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들어만 두시고요. 결과적으로 많은 집이라고 해석을 하든 보석 이름이라고 해석을 하든 어떤 요소든 간에 둘 다 밝음과 풍요, 즉 긍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산다, 평화롭게 산다는 게 밝은 풍요의 이미지고요. 보석도 마찬가지로 풍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움 이런 걸 드러내니까요. 긍정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랬어야만 하는 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자, 메인 소재에 뭐가 나와 있나요? 고향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안 나요? 노랑나비도 마찬가지예요. 나비가 난다는 거는 영화나 혹은 드라마에서도 표현할 때 되게 평화롭고 되게 여유로운 전경을 드러낼 때 나비가 나는 표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비도 평화, 긍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얘가 와요, 안 와요? 오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오지 않는
고양이 모습이 어때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르다 라고 했어요. 고양이에 뭐가 있나요? 무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죠. 무덤 딱 들으면 이제 되게 공포스럽고 뭔가 음산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 위에 심지어 이끼만 푸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덤을 관리를 안 하면 거기에 풀이 엄청 무성해서 이게 무덤인지 아니면 그냥 들판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되지 않았다. 누군가의 손길이나 관심이 닿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죽음, 절망, 고향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에서는 긍정적인 것들, 근데 뒤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을 서로 어떻게 해서 나타내고 있다? 대조시켜가지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조법이고요. 어떤 걸 대조시키고 있냐? 이상, 소망적인 고향, 긍정적인 모습과 화자가 바라는 이랬어야만 하는 고향의 모습이 있는데 현실에는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피폐하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대조적인 내용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짚어놓을게요. 푸르르다라고 했으니까 시각, 즉 색채어를 통해서 시각적 심상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죠? 색깔을 눈에 보이는 거니까 시각적 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연에서는 내가 원하는 고향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한 그렇지 않은 현실적인 고향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되게 암울해하는 화자의 모습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서가 쭉 이어지는데요.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감정, 뭐 부정적인 감정이 됐든 자랑, 긍정적인 감정이 됐든 집어삼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나요? 검은 꿈이 있습니다. 검다, 부정적인 이미지의 색깔이죠. 그리고 꿈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꿈이라고 해서 긍정이 아닙니다. 절망, 부정의 이미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뭐 더 크게 얘기한다면 집어삼킨다라고 했으니까 꿈은 뭔가를 집어삼킨다라는 거 아니죠. 사실은 동물이나 사람이 뭔가를 집어삼킬 수가 있습니다. 따지자면 화류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화류. 먹는 거니까요. 그래서 검은 꿈 또 이랬으니까 검은 색채어를 통해서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에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로운데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기서 흐름이 바뀌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암울함이 있었어요.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뭘 피우는 겁니까?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담배 파이프요. 담배 파이프에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이라고 했습니다. 꽃불 있잖아요. 담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끝부분이 꽃불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꽃불이라는 거는 담배불이에요. 담배불이 근데 향기롭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뭐 흡연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요. 이 사람은 흡연자인 것 같아요. 근데 흡연을 하는데 흡연자도 사실 그 냄새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죠. 흡연하는 그 담배 냄새가. 근데 이 사람은 향기롭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만큼 인생이 더 쓴 거죠. 인생이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담배 냄새도 향기롭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향기롭다라고 얘기하면서 담뱃불을 피우는데 이것의 의미는 담뱃불을 피우면서 슬픔을 달래는 거죠. 고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개체란 표현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모습 혹은 상념들을 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동시에 담배를 피우면서 그 모습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고 넘어가자면 좀 중요하겠죠. 꽃불이라는 건 시각입니다. 눈에 내가 불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향기롭다라는 거는 내 코로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각과 후각이 있죠. 근데 내가 정말 나타내고 싶은 것은 이 꽃불이잖아요. 시각을 어떻게 했다? 후각적인 심상으로 바꾸었다. 즉 시각의 후각화, 공간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꽃불의 이미지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담뱃불이 이렇게 있다가 슉 연기가 나겠죠? 그게 이어지면서 내 머릿속에 상상이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연기는 돛대처럼 날려서 항구에 들고 라고 했어. 그래서 그 꽃불과 담뱃불이 계속해서 슉 날려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디론가 막 이렇게 흘려보낸다라는 건 나도 사실 너무 답답한 마음이라서 내가 떠나고 싶다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들었다. 그 연기가 항구까지 날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기라는 것의 의미는 그리움을 심화시킵니다. 어디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고 앞에서부터 이미지가 이어지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사실 이
내가 원하는 고향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연기처럼 자유롭게 고향을 추구하고픈 마음.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는 건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이상적인 고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구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항구는 어딘가를 떠날 때 혹은 누군가가 돌아올 때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전자의 이미지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유랑하는 화자의 처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고향의 모습이 아닌 고향을 떠나서 계속해서 어딘가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고 있는,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내가 어렸을 때 과거의 모습이 있겠죠. 고향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떠올리면서 그 들창마다 그 창문들을 볼 때마다 눈동자에는 짠 소금이 절여 이렇게 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눈동자에 짠 소금이 있다. 눈물이죠. 그래서 눈물, 어떤 눈물입니까? 고향 상실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있는 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담배를 태우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화사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짜다라고 했으니까 미각적인 심상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람 불고 눈보라 치지 않으면 못 살리라 라고 했어. 자, 봐봐요.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친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현실 상황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고향의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굉장히 쇠락한 모습이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게 그럼 고향에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이게 치지 않으면 만약에 고향에 이런 피폐한 모습이 없다면 난 못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내가 이상하죠. 이런 고향의 모습이 힘들고 괴로운데 이런 괴로운 모습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반대적인 표현이에요. 내 사실 마음과는 조금 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역설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얘는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고향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원할까 안 원할까? 안 원하겠지. 근데 이렇게 치지 않으면 못 살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는 사실 더 큰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향을 지금 잃은 것도 사실 바람하고 눈보라죠. 근데 이 바람하고 눈보라, 고향을 잃은 이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있어야지 이 고향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큰 슬픔과 상처로 이 상황을 이겨내보려고 하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왜 힘들어야지 산다라고 얘기할까? 라는 게 이면적으로는 이런 거죠. 시련이 있어야 산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시련이 있어야 산다라고 했을까요? 고향의 그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향의 바람과 눈보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더 뒤덮을 수 있는 더 큰 바람과 더 큰 눈보라, 즉 더 큰 시련이 있어야 이 사람이 그나마 고향 생각을 잊을 수가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런 것들이 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더 큰 힘듦으로 그걸 잊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 힘들 때 심적으로 막 헤어졌어요. 누구랑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때 더 일에 워커홀릭처럼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이 그러면서 또 이제 슬픔을 달래기 위한 행위를 합니다. 뭐 합니까? 매운 술을 마십니다. 독한 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독한 술을 마셔서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외롭게 슬픔을 달래면서 돌아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요.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에 이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숨막힌 마음속에 어디 강물이 흐르뇨라고 해서 숨막힌 마음속 숨 막히죠. 지금 고향 원하는 모습 전혀 없죠. 그래서 흐르는 강물처럼 뚫리지 않은 답답한 마음이 내 마음이 숨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강물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게 흘러 안 흘러? 흐르뇨? 라고 했어요. 안 흐른다 라고 물어본 거죠. 흐르겠느냐?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서리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뭐라고? 사실 흐르는 강물처럼 내 마음이 뚫리길 바라는데 내 강물에, 내 마음에 강물이라는 게 흘러 안 흘러? 흐르는가? 안 흐른다는 얘기야. 답답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다른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맘에 들리라 라고 했어. 이 달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달이라는 건 어때요? 나랑 다르게 되게 자유로운 존재예요. 어떤 점에서 자유롭냐? 내가 원하는 고향의 모습을 늘 따라갈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 나한테 있어서 조금 부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얘는 강이라고 하는 이상향을 항상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똑같은 강이 있는데 얘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차디차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고향의 모습을 추구하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곳으로만 가라앉는다라는 의미예요. 차디찬 강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이 되겠습니다. 차디타라라고 했으니까 초각적 심상이 될 수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선택한 거냐?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죠. 내 고향, 원하는 고향의 모습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딜 가냐? 나는 새로운 강 혹은 다른 강, 슬픔의 강으로 계속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고향 상실감에 유랑, 떠돌아다니는 삶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내가 고향에 있어도 내가 원하는 고향의 모습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부분이 또 나왔죠. 수많은 빛을 해야 할 내 고향이건만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덤 위에 웃기만 푸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완전히 똑같이 오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완전히 동일한 이런 걸 무슨 구조라고 한다고요? 네, 수미상관식 구조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해 놓고 쓸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과 동일한 수미상관식 구조고요. 수미상관 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의 효과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 강조입니다. 어떤 주제를 강조하겠어요? 이 수많은 빛, 노랑나비와 같이 긍정적이어야 할 나의 고향이 무덤 위에 있기만 푸른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피폐한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형태적인 안정감이 있다. 왜? 여기 처음과 끝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이 수미상관을 통해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간에 제가 체크해둔 거 보였었을 겁니다. 뭐뭐 리라, 뭐뭐 중간에 더 내려가서 리라, 그 다음에 뭐뭐하 리라, 뭐뭐 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뭐뭐 리라라고 하는 감탄형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리라를 원래 우리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따지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 영탄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런 영탄 형식의 감탄 형식의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 얘는 끝에 오는 거 가군이라고 얘기하죠. 다리 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끝부분에 오는 운율감이 반복될 때 각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얘를 조금 더 많이 써요. 종결 어미 반복이라는 표현을. 당연히 반복을 하니까 뭘 형성합니까? 운율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이 자야곡이라는 시는 이육사 시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하는 고향의 모습이 있는데 그 희망하는 고향의 모습이 피폐되고 굉장히 암울하게 흘러가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 슬픔 그런 것들을 달래고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시로 넘어갑시다. 다음 시는 같이 봐야 돼요.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신경님의 고향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먼저 개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위에 여기 체크해 놓은 거는 변동 없이 계속 똑같습니다. 자, 개관부터 보면 자유시 서정시고요. 향토적이고 애상적입니다. 그래서 애상적인 게 앞에 있는 시랑 똑같은데요. 향토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정경에 이 사람은 자기가 고향을 직접 갔어요. 유랑을 하다가 갔어요. 그래서 그 고향의 모습을 시골의 풍경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향토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주제가 비슷해요.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돌이, 앞에 있는 사람도 유랑한다라고 얘기했죠. 떠돌이로 사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앞에 있는 이육사 시인의 자야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포인트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이 있다면 여기서는 약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플러스 자기에 대한 비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기를 되게 낮게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종결어미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분량이 좀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앞의 시보다 더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자,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찾지 않아. 사실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 나. 혹은 나의 고향을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나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고향을 좀 떠났다가 아마 뭐 일 때문에 떠났겠죠. 떠났다가 돈 벌러 나갔는데 내가 마땅한 직업이라든지 뭐 자기 기준에 합당한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고향에 내가 떠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없다. 나를 찾을 사람이 없다. 심지어 누군가 나를 찾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준 것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태도입니다. 떳떳하게 고향을 찾을 수가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태도가 엿보이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고향에 와서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 살던 집 텐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어줌이 얼룩져 있으리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눈치가 조금 채지지 않나요?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돈을 벌려고 이제 도외에 나갔다가 실제로 내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뭐 벌었더라도 현지 상황에서는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내가 고향에 돌아온다고 해도 그 가난했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쥐오줌이 얼룩져 있다. 쇠락하고 되게 초라한 고향집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요.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무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마시고 내가 뭐하냐. 고향의 모습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물도 한 모금 마시고 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가위소리 요란한 엿장수 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가 뭐 고향을 떠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엿장수를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체크할게요. 엿장수 해놓고 떠돌이의 이미지 동그라미 1번이라고 적습니다. 엿장수라는 게 그 왜 김홍도 작가의 씨름 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보면 중간에 엿장수, 청소년 엿장수 있는 거 아시나요? 엿장수의 이미지는 어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엿을 팔면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떠돌이의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엿장수가 아니라 엿을 팔려면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그 외에 여러분들 어디 서울이나 근데 요즘엔 거의 없긴 한데 서울이나 성남 쪽에 있는 역 같은 데 가면요. 아직도 이제 막 가위질 하시면서 엿을 파시는 할머님들이 계세요. 부산역에도 있어요. 여튼 그런 가위 소리를 내야지 이제 엿을 팔 수가 있는데 가위 소리가 요란하지만 실제로는 그 가위 소리 안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실속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속이 없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 사실 이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나 자기의 상황이 실속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엿장수가 되어서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에 서성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서성인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뭔가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미련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향이니까 내가 살던 곳이니까 좀 안정적이고 그런 느낌이 들겠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서성이면서. 고추잠자리 새빨갛다라는 게 그런 거죠. 물론 가난하고 힘든 과거도 있지만 고향의 모습, 시골의 모습이니까 고추잠자리도 막 찾고 그랬던 과거의 정경이 떠오르면서 추억들을 생각하니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새빨갛다라고 했으니 시각적 심상 쓰고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는 이 사람이 고향을 와서 다시 고향을 떠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적인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시간적 배경 동그라미 1번 해놓고 해질 무렵이에요. 되게 늦은 때에 왔다는 것 자체도 다른 사람한테 나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저녁쯤에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적 배경 1번 알 수 있고요. 이런 걸 무슨 구성이라고 합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 순행적 구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내가 가는데 감석 달린 장길은 피하려네 라고 했어. 감석
딸린 장길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장소는 내가 피해서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감석이라는 거는 광물이 조금 있는 광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좋은 곳이니까 좋은 돌을 딱 깔아둔 거죠. 그런 장길은 피하려다라고 했어. 피한다.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한대. 왜?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나의 이런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던 고무신집 딸아이가 수틀 끼고 앉았던 가게방. 나한테 있어서 어떤 공간이야? 고무신집 딸아이와의 추억이 있는 가게방도 피한대. 그럼 추억이 있는 그곳도 피한다라고 얘기한 건 뭘까요? 추억이 싫진 않겠죠. 싫진 않겠지만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에 내 추억의 장소를 뭐 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흐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추억의 장소를 망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의 정서가 드러나요. 사람이 많은 장소나 추억의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건 떠돌이의 처지이고 그리고 굉장히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두엄덩이 수북한 쇠전마당, 자 이게 향토적인 특징인데요. 두엄덤이라는 거는 이제 그 소의 걸음이죠. 소의 똥이에요. 소의 똥더미가 수북한 쇠전이라는 건 소의 쇠고기 할 때 쇠가 된 거예요. 소예요. 소를 파는 마당.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파이가 많았잖아요. 시골에. 그래서 소를 거래하는 소 직판장이에요. 그래서 그 마당을 금줄기 찾는 험한간 금정꾼이 되어서 초저녁 하나한 달을 보며 거닐려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 금줄기를 찾는 허망한 금정꾼이 된대요. 금정꾼이라는 건 이제 금을 찾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래? 허망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알아요. 뭔가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려는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허황되고 무의미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또 드러나고요. 허망한 금정꾼이라고 했으니 이게 떠돌이의 이미지, 엿장수에 이은 떠돌이의 이미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을 맴도는 겁니다. 초저녁 하얀 달을 보면서 자 시간대가 바뀌었어요. 언제? 초저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적 배경 2번 초저녁. 여기에 거닐 것이다 라고 해서 고향의 모습을 쭉 살펴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향을 얼추 보았어요. 얼추 본 다음에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를 채우고 라고 했어. 밥을 먹고 이제 허기를 좀 채운 다음에 읍내에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라고 했어. 자, 고향은 시골인데 이제 읍내는 뭐예요? 도시예요. 도시로 가는 버스에 갈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고향을 한번 쭉 뭐 저녁쯤 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떠나는 거야. 왜 떠날까?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달기도 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쫓기듯 도망치듯 그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즉 떠돌이 화자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만 삶은 때로는 애달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은 힘들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고향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또 떠나는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서글펐을 겁니다. 삶의 애환, 즉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버스 안에서 밤이 되었습니다. 긴 능선, 검은 하늘, 뭐 시각적 이미지, 색채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검은 하늘에 박힌 별을 보면서, 즉 시간적 배경이 밤이 되었습니다. 이 밤에 나는 어떤 게 될 거래?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고향을 들린 것이 사실 자신이 의도해서 들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이 고향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라는 것은 고향에 복귀하려고 했지만 다시 떠나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마지막 너돌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 것은 련애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앞에서부터 련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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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애. 그래서 련애라고 하는 뭘 쓰고 있습니까?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고향길이라고 하는 이 시는 자신이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느끼는 정서,
그리움과 동시에 초라함의 정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이육사의 자야곡과 비교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다른 자료에 이 작품들의 중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를 정리해서 드릴 건데요. 이거는 지금 참조만 해주시고요. 제가 주말 수업 때 다시 한번 프린트로 나눠드릴게요.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야곡과 신경님의 고향길에 시험 출제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육사 자야곡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보세요. 수미상관식 구조 아까 이야기했었죠. 첫 연과 끝 연이 똑같은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역설법, 어떤 게 역설법이었죠? 내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야 살 수 있다 라는 게 역설적인 거라고 했고요. 대조적인 건 어떤 게 대조적인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고향의 모습, 실제 그렇지 않은 고향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고 있고요. 서리법 등등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 등이 쓰였다라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 부정, 시어의 대비, 결국은 대조법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 고향의 그리움을 떠오르게 하거나 달래는 매개체인 꽃불과 연기, 매운 술 등을 기억해 두시고요. 신경님의 고향길에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향을 거니는 떠돌이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고향을 떠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두 작품이 비슷한 주제니까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유랑민과 떠돌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리라, 뭐뭐련애라는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고요. 감각적 심상, 시각이라든지 뭐 각각의 시에 두드러지는 여러 가지 심상들이 있었죠. 그 감각적 심상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굳이 사실 거의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자야곡은 유랑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다시 떠난다는 결정을 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고향에 다시 오고 고향을 다시금 떠난다. 안 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포커스고 그리움 플러스 안타까움이 포커스라면 이 고향길은 약간 자조적이다.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게 좀 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고향을 찾아오지만 다시 떠난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 두 개의 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소년과 봄날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소년과 우리 이제는 봄날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년 옆에 있는 개관부터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개관 내용에 보면 우리 자유시, 서정시로 되어 있고요. 서정적, 애상적. 자, 분위기가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움이에요. 사랑하는 순이라는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과 슬픔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계절적인 배경, 가을입니다. 가을을 통해서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시구의 반복과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정서를 활용해서 이 작품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연쇄적인 연결 중요합니다. 참고로 연세법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 말로 시작하는 거. 뭐 원숭이 연동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연세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세법이 정확하게 드러났다기보다는 시 전반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시어가 점점점 어디로 이동하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연쇄적인 연결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세법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연쇄적 표현이다. 연소적 연결이다 라는 말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가 짧은데 되게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다뤄줘야 될 내용이 약간씩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소녀를 떠올리는 모습을 그리는데요. 그걸 그릴 때 자연적인 요소를 좀 활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볼게요. 자,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여기저기서, 자, 이곳 저곳에서 지시적인 표현 사용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라고 했어.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래 우리가 가을은 슬픔,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걸 문학에서는 의미를 합니다. 왜냐면
이 가을에는 원래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떨어지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단풍, 그러니까 낙엽을 보세요. 항상 떨어지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원래 문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된 상징으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이나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걸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풍잎이 상징하는 것은 소멸의 이미지예요. 사라지는 거니까요. 사라져서 이제 거름이 되는 거니까 하강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요. 그런 슬픈 가을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가을이라고 해서 계절적인 배경을 활용해서 정서를 조정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슬픈 가을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가을 자체에는 원래 슬픈 속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학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써왔기 때문에 슬프다란 이미지가 있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을 자체에는 원래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 화자의 감정이 이입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소년이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그 슬픔의 감정이 이 가을이란 것에 이입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뚝뚝 떨어진다. 자, 뭐가 떨어져요? 가을에 단풍잎 같은 가을이 떨어진다. 뭐 소년의 감정이 떨어진다라고 봐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강적 이미지고요.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가을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소년이 겪고 있는 슬픔과 상실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뚝뚝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그 정서를 조금 더 심화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 단풍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각적인 심상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풍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단풍이 떨어진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전환이 되고 있죠.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 즉 하강적인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게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니죠.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 나뭇잎이 썩어서 뭐가 됩니까? 내년에 이 나무가 다시 나뭇잎을 피울 수 있는 거름이 됩니다. 양분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자연의 순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연의 순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봄이라고 표현해 둔 거예요. 왜? 이 양분을 먹고 또다시 봄이 와서 새로운 이파리를 틔울 거니까. 그래서 봄의 이미지, 즉 희망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져 있다. 원래 하늘은 전통적으로 이상, 동경, 희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낙엽이 떨어지는 만큼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긍정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즉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희망과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고 떨어지는 중이겠죠? 그거를 소년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데요. 얘가 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나무 위에 있는, 거의 더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자,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얼마나 이 소년이 하늘을 잘 쳐다보고 있으면 하늘의 이 푸른 색깔이 이 눈썹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이면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 소년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이상을 추구한다. 즉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년이 나뭇가지에서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슬펐다가 다시 하늘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해서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는 하늘의 푸름이 소년에게로 스며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스며들어요?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눈썹이라고 하는 소년의 개체와 그 다음에 하늘이 의미하는 파란 물감이 소년한테 오는 것으로, 즉 합일, 일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과의 고견을 통해서 소년의 내면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소년이 나름 성장하고 있다.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자,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파란 물감이 아까는 하늘의 이미지였다면 여기서는 파란 물감이라는 게 손바닥에 찍어봤을 때, 볼을 찍어 눌러보았을 때 나오는 거니까 눈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소년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이 묻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있는 과정을 보면 지금 소년은 가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다시 또 자기의 눈물을 흘리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금 어렵게 뭐라고 하냐면 연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소년의 눈썹이라든지 손바닥이라든지 그런 걸로 내면화가 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즉 연쇄적으로 눈썹, 볼, 손바닥의 순서를 통해서 자연과의 교감, 즉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가 소년의 전신과 내면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해서 소년이 지금 자연과의 하나를 느끼면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요. 그걸 통해서 소녀에 대해서 떠올리는, 소녀의 미래에 대해서 떠올리는 그런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정리됐을까요? 일단 한번 쭉 볼게요. 중간중간에 형식적인 측면은 이 시가 마치고 나서 함께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얘가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눈물이 찍혀있는 손바닥을 들여보면서 내가 왜 그럼 슬플까? 희망을 그리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슬픈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손금에 뭐가 스미는 겁니까? 내 볼에 찍혀 나온 눈물이 스며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맑은 강물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눈물이죠. 소년의 눈물인데 이게 동시에 자연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통해서 소년의 이런 순수한 사랑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수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맑은 강물이 흐르고 두 번 나왔죠. 맑은 강물이 흐르고 두 번 나왔으니까 반복법을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뭐 하고 있나요?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소녀에 대한 그리움. 그 강물 속에는 우리 주인공 나왔습니다.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라고 했어. 내 눈물을 바라보면서 소녀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슬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슬프다고 했어. 왜 슬플까요? 원래 사랑이란 그래요. 지금 소녀는 성장기에 소녀를 사랑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랑의 이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너무 행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싫은 말 한마디 혹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만 주어져도 나한테 슬픔을 줍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사랑의 역설적인 측면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순이가 소년에게 사랑과 슬픔을 모두 안겨주는 존재다라는 걸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순이의 얼굴, 중심 제재가 나왔습니다. 순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점이 포인트가 자연 친화적이거나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는 아닙니다. 이 자연과의 하나가 되는 감정을 통해서 소년이 어디에 좀 더 집중하는 거예요? 소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홀히 눈을 감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소년이 소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을 하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순위를 떠오르면서 내면 세계로의 몰입, 즉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많은 강물은 흘러서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어린다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순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맑은 강물은 흘러서 얼굴이 어린다, 이 부분까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죠. 똑같이 반복법이고요. 순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다라는 건 어디에 어려 있다, 즉 0이 아니에요. 나이가 적다는 게 아니라 어디 아른거린다, 여기에 박혀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아른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녀는 순이라고 하는 소녀를 떠올리면서 이 소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잊히지 않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 중간중간 상징들이 볼 게 많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게 많아서 일단 내용적인 측면을 먼저 봤는데요. 정리를 해봅시다. 앞부분 내용은 이거예요. 단풍잎 떨어지는 가을 플러스 파란 하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소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단풍잎, 하강의 정서로서 표현하고 있고요. 동시에 다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란 하늘에 빗대어서 먼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내가 자연에서의 시선을 내 신체인 손으로 가지고 와서 손바닥에 고인 눈물과 순이를 떠올리면서 결국에는 순이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를 보면 사랑하는 순이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과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내용적인 측면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우리 형식적인 측면 안 본 부분들 한번 같이 보면서 오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다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늘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시각적 심상이죠. 왜? 눈에 보이는 게 하늘이니까요. 그 다음에 파란 물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색채도 쓰고 있고요. 시각적인 심상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따스한, 그리고 쓸어본다라는 거에서 촉각적인 심상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맑은 강물이 흐른다. 전반적으로 다 시각적인 심상이에요. 자연과 손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감각적인 측면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었어요. 연쇄적 표현이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시 전반을 보면서 어디가 연쇄적 표현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자연적인 측면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모습이, 하늘의 색깔이 파란 물감이 되어서 어디가 됐다고요? 소년의 눈썹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연결된다라는 게 연쇄적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다음에 또 뭐가 됐어요? 손바닥으로 연결돼서 파란 물감의 이미지가 이번엔 눈물로 바뀌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손바닥에 나와서 손바닥에 고이고 있는, 손금에 고이고 있는 눈물을 봅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바로 강물이죠. 그 강물을 보면서 결국에는 누구를 떠올린다? 순이의 얼굴을 순차적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시가 굉장히 짧은데 잘 짜여져 있어요.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움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연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쇄적인 연결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 파란 물감, 눈썹, 손바닥, 손금, 강물, 순이의 얼굴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쇄적 연결을 통해서 잘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쇄적 연결이 하나 형식적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이 시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소년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떨어진다, 펼쳐 있다, 그 다음에 든다, 난다, 니은다, 계속해서 니은 다라고 하는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년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구나, 지금 얼마나 힘든 감정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잘 와닿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다의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되셨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년에 대한 그리움, 소년이 지금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뒤에 김기택의 봄날이라고 하는 시와 함께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김기택의 봄날. 얘는 조금 더 내용이 쉬운 것 같아요. 자,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긍정, 묘사, 감각, 비유 등 여러 가지 심상들을 활용해서 시를 전개하고 있고요. 주제는 할머님들입니다. 그래서 봄볕을 쬐면서 생명력을 얻고 계시는 할머님들,
할머님들이 보내는 봄날의 따스한 정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 할머니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고 할머니들이 그냥 햇빛을 따스하게 쬐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얻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해서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얘도 앞에 있는 시랑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지금 봄볕을 쬐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잘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봄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들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음성 상징어와 같은 느낌의 단어가 쓰였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햇볕을 쬐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을 활용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뭐 니은다 라고 하는 부분이 유사통사 구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할머니들을 관찰해서 자신의 상상력을 추가해서 할머니들이 그냥 봄볕을 쬐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화자의 상상력을 넣어서 표현하고 있고요.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채어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봄날입니다. 봄은 좀 지나긴 했지만 우리가 선생님은 쉬는 날이 평일이잖아요. 그래서 평일날 쉬니까 그렇게 가끔 평일날에 놀러 나가다 보면 할머님들이 날이 좋으실 때 그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벤치에 막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유모차 같은 거 끄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머님들이 하실 일이 사실 없으시잖아요. 무료에서 나와 계신 것도 있고 이 글쓴이는 할머님들이 단순히 무료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햇볕을 쬐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력과 의지를 일깨울 수 있는 행위다라고 조금 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시적 대상, 참고로 시적 대상과 화자는 다른 거 아시죠?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그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이나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대상이 시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할머님들이 이 화자의 관찰 대상이 되겠습니다. 할머님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서 햇볕을 쬐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경을 상상하시면 돼요. 사실 전반적으로 시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할머님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할머님들이 어때요? 늙은 주름, 아주 이제 굵고 늙은 주름, 그리고 잔주름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햇볕을 채워넣고 있다라고 했어. 즉, 이 주름을 통해서 할머님들이 나이가 들었다, 고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노화와 삶의 고된 흔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시면 돼요. 할머님들이 주름이 좀 있으시죠? 자글자글 이렇게 주름이 있으신데 그 주름 하나하나에 뭐를 쬐다? 햇볕을 쬐고 있다라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햇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긍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햇볕이라는 거는 새로운 생명을 작물이나 혹은 나무를 키워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 햇볕은 생명력, 활력, 밝음, 따스함 등 긍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님들이 그냥 햇빛을 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을 나아가려는, 생명력을 키우고 앞으로 더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이 햇볕을 쬐이는 행위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님들이 어떻게 햇볕을 쬐요? 겨우내 얼었던 뼈와 관절들이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라고 했어. 반면에 이 겨우내라는 건 겨울이죠. 겨울 사이에 얼었던 뼈와 관절들, 원래 겨울이면 몸이 굳고 추우니까 할머님들의 움직임이 좀 더 둔해지시죠. 그런 것들을,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마치 다 없애려는 듯이 햇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둠이나 추위, 죽음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 있는 햇볕과 겨울의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서로 대조해서 할머님들이 하고 있는 이 햇볕을 쬐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묘사해요. 마른 버짐 사이로 아지랑이 피어올 것 같고, 마른 버짐이라는 건 원래 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쇠하면
기미가 생긴다든지 버짐이라고 하얗게 피어오르는 얼굴에 막 오르는 거 있거든요. 그런 마른 버짐이라는 노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 오히려 뭐가 필 것 같대요? 아지랑이라고 하는, 봄이 따스하잖아요. 따스하게 온도가 높여지면 아지랑이가 이제 길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봄의 따스함과 활기를 상징하는 긍정적 이미지예요. 즉 부정적인 마른 버짐 사이로 긍정적인 봄의 생명력이 피어오를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잘만 하면 한순간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 할머님들이 갑자기 피부 재생이 되셔가지고 젖살이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다기보다는 그만큼 할머님들의 이런 행위가 생명력을 움터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음, 생명력,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를 것 같다라는 상징적 이고 굉장히 상승적인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더욱이 이 할머님들이 가지는 생동감과 활기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할머님들은 마음을 저수지 마냥 넓게 벌려서 한철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는다라고 했어. 할머님들이 계속해서 빛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수지 마냥 넓게 벌려서 아주 넓게 이제 햇빛을 받으려는 의지가 보이고요. 또 폭우처럼 아주 많이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할머님들이 봄볕을 넓게 받아서 생동감과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당연히 햇볕이란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서 할머님들 모두 눈부시다라고 했어. 할머님들이 마침 받지 못한 그런 햇빛들이 남아있는데 그게 마치 후광처럼 비쳐가지고 할머님들이 반짝반짝해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할머님들이 눈부시다는 이유는 이 화자가 긍정적으로 할머님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할머님들이 나와가지고 햇볕을 쐬는 행위가 삶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아주 숭고한 행위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부시다의 의미가 할머님들의 이런 행위가 굉장히 대단하다, 굉장히 엿볼만하다, 우리한테 귀감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으로 가득 찬 할머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 햇볕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봄볕에 못 이겨서 나무마다 푸른 망울들이 터지고 할머님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라고 했어요. 지금 봄이죠. 아침부터 끈질기게 계속해서 햇빛이 나왔겠죠. 자, 근데 햇빛이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끈질기게 추근거리다. 그러니까 봄볕이 계속해서 쨍쨍 해서 쏘여지고 있는 모습을 추근거린다, 막 어디에 치근덕대다라고 해서 의인법을 쓰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나뭇가지에 햇빛이 오면 당연히 뭐가 핍니까? 푸른 망울들이 피겠죠. 그래서 푸른 망울들, 즉 새로운 꽃망울이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얘도 새로운 생명이죠. 그래서 할머님들이 꽃 예쁘다, 아이고 꽃이 예쁘게 폈네 하면서 눈을 흘기고 있는, 눈을 막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화자가 관찰한 것이 무엇이냐? 할머니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할머님들 얼마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신들의 노쇠함을 극복해내려는 의지 플러스 좋은 꽃구경까지 하고 계시니까 할머님들의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고 있습니다. 즉, 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의인법 쓰고 있고요. 의인법을 통해서 할머님들이 활력과 생기를 되찾아서 기쁨을 느끼는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할머님들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화자가 느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오라고 했습니다. 감탄사 써가지고 영탄법 쓰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얼마 만에 화내보는가? 라는 게 뭐예요? 얼마 만에 이렇게 생명력이 가득 있는 시간을 보내보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머님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할머님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정과 따스한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할머님들에 대해서 약간 한편으로 연민하면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했죠. 일생에 이렇게 화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할머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돌아가실 날이 사실은 머지 않았죠. 근데 그 날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봄볕을 쬐는 행위가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고단함 중에 빛과 생기를 되찾는 할머님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이나 되겠는가 라는 건 며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며 떠다니고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돌았던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던가 라고 했어요. 이거 계속 햇빛을 쬐면서 할머님들이 잠시 눈을 감으신 건데 그걸 잠깐 뜨니까 한순간에 이제 졸았는데 그게 평생 지나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할머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눈 깜빡하니까 갑자기 청춘이 다 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인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순간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이 순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봄볕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머님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할머니들 아이고 막 노곤노곤해지시는 거잖아요. 햇빛 받고 그랬을 때 졸음을 깨기 위해서 눈을 비비는 건데 이 눈을 비비는 행위에 기인해서 이 사람이 삶의 순간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자체는 노곤함, 졸음에서 이제 깨려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 시를 보았을 때 우리가 확인해 둘 거 뭐뭐고 있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맞다 이런 식으로 니은다의 형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흘긴다 같은.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써서 뭐뭐고 있다, 진행 혹은 니은다를 통해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당연히 지금 할머님들께서 햇빛을 쬐고 있다는 모습이 잘 강조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햇볕을 쬐고 있는 할머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화자가 느끼는 할머님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플러스 생명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는 할머님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작품 비교해가지고 공통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 키워드입니다. 윤동주 소년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냐? 일단 소년을 사랑하는 모습이 연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어떠한 시어에서 시상 그리고 소년의 사랑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출발해서 결국에 소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봐주셔야 되고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소녀의 사랑과 그리움. 여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있다고 했죠? 자연이 포인트가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는 게 이 시의 주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 심상의 활용과 구체적인 묘사 엄청 많았죠.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사랑의 정서를 느끼는 소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다는 거 있었죠. 그래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준다. 그 다음에 김기택의 봄날에서는요.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심상의 활용과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할머님들이 햇볕을 쬐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적 대상, 즉 할머님들이죠. 할머님들에 대한 따스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형 어미를 활용해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공통점을 두 개 같이 보면 시적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시에서는 조금 덜 드러날 수 있어요. 소년에 대한 인식. 근데 사실 주제 자체가 소년의 순수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시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드러나죠. 할머님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한 현재형 어미를 활용해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둘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심상의 활용을 통해서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더 하자면 자연과 관련된 소재를 쓰고 있다는 게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봄날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햇볕이라는 자연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 시에서는 이 소년이 느끼는 단풍이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모습, 가을의 계절 등 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묶어가지고 총 4개의 시를 봤고요. 마지막 시 중요합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씨봉방을 보도록 할게요.